사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적막한 안채를 가로질렀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촛불을 흔들리게 했고 그 흔들리는 불빛이 한 여인의 떨리는 손끝을 비췄다. 또 깨뜨렸사옵니까?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28의 나이로 이 집의 새 안주인이 된 이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미안하다, 얘야. 16살의 큰아들 김진수가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어머니를 향한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차가운 적개심만이 서려 있었다. 미안하다 하여 무엇하리요? 이것은 우리 어마님께서 아끼시던 백자였거늘. 이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했다. 전 부인,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아끼던 그릇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조심했는데도 결국 이런 일이. 형님, 어찌 새어마님께 그리 함부로 말하시는 geb니까? 마루 끝에서 14살의 둘째 김민수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형님을 나무라는 기색보다는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섞여 있었다. 이씨 부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재혼한 지 벌써 2해가 지났건만 아직도 이 아이들에게는 남남이었다. 아니, 남남보다도 못한 원수 같은 존재였다. 이것이 그녀가 이 집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시작된 지옥 같은 나날들의 첫 번째 밤이었다. 3달 전, 봄이 막 시작되던 때였다. 이씨 부인, 본명 이순이는 친정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28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때였다. 순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예, 아버지. 김진사 댁에서 중매 이야기가 나왔느니라. 이순이의 손이 멈췄다. 김진사라면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였다. 하지만 아버지, 그 양반께서는 이미 부인이 계시지 않사옵니까?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느니라. 2 아들을 남겨두고 말이다. 이순이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계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친정에서 홀로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아들들이 어찌나 말썽인지. 집안일도 엉망이고 김진사께서도 학문에만 매진하시느라 살림은 아예 손을 놓으신 상태라 하더구나.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이순이는 마음을 정했다. 어차피 혼자 살아갈 바에야 누군가를 돌보며 사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었다. 특히 어머니 없는 아이들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었다. 혼례를 올린 다음 날, 이순이는 아이들과 처음으로 마주했다. 얘들아, 인사드려라. 새어마님이시다. 김진사의 소개에 2 아들은 형식적으로 절만 올렸을 뿐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진수, 민수야. 잘 부탁한다. 이순이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큰아들 진수는 고개를 돌려버렸고 작은 아들 민수는 예 라고 짧게 답한 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저녁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다. 전 부인이 즐겨 만들던 음식들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한 것이었다. 맛이 어떠하냐? 김진사가 아들들에게 물었다. 별로이옵니다. 진수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우리 어마님께서 끓여주시던 미역국과는 천지 차이옵니다. 민수도 거들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아직 입맛을 잘 모르니 천천히 맞춰가겠나이다. 맞춰갈 것 없사옵니다.
소인들은 혼자서도 잘 먹을 수 있사옵니다. 진수의 말에 식탁은 얼어붙었다. 김진사가 아들을 꾸짖으려 했지만 이순이가 먼저 말을 막았다. 괜찮사옵니다, 어르신. 아직 어린데 어머님을 잃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사옵니까? 하지만 그날 밤 홀로 누운 침실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첫 달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다. 새어마님, 밥이 너무 짜옵니다. 이 반찬은 왜 이리 맛이 없사옵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담그신 김치와는 완전히 다르옵니다. 매 끼니마다 이어지는 불평에 이순이는 점점 위축되어 갔다.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장을 보러 나가고 온종일 부엌에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은 만족하는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새어마님, 국이 너무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사옵니다. 진수가 상을 밀치며 소리쳤다. 국그릇이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치마에 쏟아졌다. 아뜨, 뜨거움에 움찔했지만 소리내지 않았다. 대신 재빨리 행주로 상을 닦아냈다. 미안하다. 다시 끓여주마.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사옵니까? 소인은 배가 고픈데. 진수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화상을 입은 다리가 아팠지만 아이들을 굶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새로운 국을 끓였고 이번에는 소금을 조금 더 넣었다. 이번에는 어떠하냐?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짜다며 또다시 불평이 이어졌다. 요리를 정말 못하시는군요. 진수의 차가운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더 힘든 것은 일부러 저지르는 사고들이었다. 옷에 먹물이 묻었나이다. 새어마님께서 빨아주시옵소서. 분명히 일부러 먹물을 쏟은 것이 눈에 보였지만 아무 말 없이 옷을 받아들였다. 방이 너무 더럽습니다. 청소 좀 해주시겠사옵니까? 방안을 보니 책들이 일부러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먹물까지 여기저기 떨어뜨려져 있었다. 숙제하는데 촛불이 떨어져서 종이가 탔나이다. 다시 베껴 써야겠사옵니다. 명백히 일부러 저지른 일들이었지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 그러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더욱 굳어져만 갔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자 이순이의 고생은 더욱 심해졌다. 새어마님, 밤에 모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사옵니다. 민수가 소리쳤다. 그럼 모기장을 쳐주마. 모기장으로는 부족하옵니다. 밤새 부채질을 해주셔야겠사옵니다. 민수야, 그건 너무... 소인들이 싫으신가 봅니다. 우리 어머님이라면 기꺼이 해주셨을 텐데. 민수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결국 그녀는 밤새 아이들 방에서 부채질을 해주었다. 한 손으로는 진수를, 다른 한 손으로는 민수를 부채질하며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이순이는 비틀거렸다. 밤새 잠을 못 잔 탓이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민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괜찮다. 설마 부채질하는 것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시겠지요? 우리 어머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거늘. 눈물이 나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하지만 꾹 참고 부엌으로 향했다. 아침을 준비해야 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다. 아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운 괴롭힘을 생각해냈다. 이 옷이 너무 작아졌사옵니다. 새로 지어주시옵소서. 분명히 엊그제 입을 때는 맞았던 옷이었다. 하지만 밤새워 새 옷을 지어주었다. 서점에서 책을 사오셨습니까?
제가 부탁한 책 말이옵니다. 진수가 물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책을 사오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다. 무슨 책이냐? 아, 잊으셨군요. 역시 다르시네요. 우리 어머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셨는데. 급히 서점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진수는 어떤 책인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고 그녀는 온갖 책을 사다 놓았다. 그러나 진수는 이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라며 고개를 저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다. 새어머님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민수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리 어머님께서 병으로 돌아가신 것은 새어머님이 와서 마음고생을 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아버님께서 새어머님 생각을 하느라 우리 어머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셨던 것이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시집 오기 전에 전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자신 때문이라는 말인가? 민수야,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다. 큰아들 진수가 동생을 말렸지만 그의 눈빛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형님도 그리 생각하시지 않사옵니까? 우리에게는 어머님이 한 분뿐이라고 말이옵니다. 민수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새어머님께서는 그냥 아버님의 부인일 뿐이옵니다. 소인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민수야, 목이 메어 소리쳤다.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라. 하지만 아이들은 더욱 잔혹한 말을 퍼부었다. 이 집에 오시지 않았다면 소인들은 지금보다 행복했을 것이옵니다. 그 자리는 영원히 우리 어머님의 것이옵니다. 그날 밤 홀로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다. 목이 쉬도록 울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내가 뭘?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날 밤 이순이는 서방님에게 하소연하려 했다. 서방님, 아이들이 너무 아이들이 좀 철없지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요. 김진사는 책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다. 학문에만 빠져있던 그는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서방님, 제발 한 번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 주시옵소서. 소인이 정말 힘이 드옵니다.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무엇이 그리 힘들다는 것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하는 것이 여인의 본분 아니요? 전 저도 그렇게 살았소. 김진사의 말에 이순이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다. 아이들이 소인을 미워하옵니다. 마치 원수나 되는 것처럼. 아이들이 어미를 잃었으니 그럴 만도 하오. 부인이 좀 더 참고 잘해주면 될 일 아니요? 소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옵소서. 고치겠나이다. 잘못한 것은 없소. 다만 아직 부족할 뿐이지. 전처만큼 잘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서운해하는 것이요. 말문이 막혔다. 전처와 비교당하고 자신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아이들의 괴롭힘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서방님, 제발.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서 쉬시오. 내일도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김진사는 다시 책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깊은 절망에 빠졌다. 남편의 무관심과 아이들의 적대감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작아져 갔다. 겨울이 되자 아이들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졌다. 새어마님, 우리 어머님의 제사상을 차려주세요. 진수가 말했다. 제사상을?
기일이 다가오잖아요. 당연히 제사상을 차리셔야지요. 당황했다. 전 부인의 제사상을 자신이 차린다는 것이 그런데 내가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할지 모르시는군요. 역시 다르시네요. 민수가 비아냥거렸다. 결국 하녀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전 부인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알아냈다. 그리고 3일 동안 밤새워 제사상을 준비했다. 제사를 지내는 날, 김진사와 두 아들이 제를 올렸다. 이순이는 뒤에 서서 지켜볼 뿐이었다. 어마님, 새어마님께서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사옵니다. 하지만 어마님의 솜씨에는 미치지 못하옵니다. 진수가 제문을 읽으며 말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3일 동안 정성으로 준비한 제사상 앞에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었다. 제사가 끝난 후 아이들은 더욱 잔혹한 말을 했다. 새어마님, 우리 어마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사옵니다. 민수가 말했다. 무슨 말을 하셨느냐? 새어마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슬퍼하셨사옵니다. 그리고 소인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사옵니다. 숨이 막혔다. 곧 소인들을 데리러 오겠다고도 하셨사옵니다. 민수야, 그런 무서운 말. 무서운 게 아니라 기쁜 일이옵니다. 소인들은 우리 어마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이 집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친정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창피했고 혼자 살아갈 능력도 없었다. 새해가 되었지만 이순이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새어마님, 설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진수가 물었다. 아직 조금 더 준비해야. 우리 어마님께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었사옵니다. 역시 다르시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설 준비를 했다. 떡을 만들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다. 이 떡은 너무 딱딱하옵니다. 이 전은 너무 기름지옵니다. 나물은 왜 이렇게 짜옵니까? 아무리 정성을 다해 만들어도 불평만 돌아왔다. 우리 어마님께서 만드신 설음식은 정말 맛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었사옵니다. 하지만 이 음식은 글쎄이옵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빨래를 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다. 아이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하녀 옥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조금 어지러울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부터 자주 어지럼증을 느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항상 전 부인이 나타나 그녀를 원망했다. 왜 내 자리를 빼앗았느냐? 내 아이들을 괴롭히지 마라. 이 집에서 나가라. 이순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도 현실은 꿈보다 더 괴로웠다. 봄이 다시 왔지만 이순이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새어마님, 죽 좀 끓여주시옵소서. 배가 고프옵니다. 민수가 새어마님의 방문을 두드렸다. 며칠 전부터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집안일을 멈출 수는 없었다. 잠깐 기다려라. 지금 일어나마.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높은 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었다. 죽을 끓이는 동안 현기증이 일어났지만 그녀는 꾹 참고 끝까지 해냈다. 여기 있다. 맛없사옵니다. 너무 되었나이다.
민수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다시 끓여주시옵소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새마님, 뒤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녀 옥분이었다. 새마님, 쓰러지실 것 같사옵니다. 제가 죽을 다시 끓여드리겠나이다. 아니다. 내가 해야. 비틀거리자 옥분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아니되옵니다. 열이 이렇게 높으신데 어찌 부엌일을 하시려 하십니까? 하지만 민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옥분아, 네가 나서지 마라. 직접 해주셔야 한다. 그것이 새어머님의 일 아니냐? 옥분이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도련님, 새마님께서 이렇게 아프신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녀 주제에 어디서 입을 놀리느냐? 이때 진수도 나타났다. 저녁 준비는 언제 하실 것이옵니까? 배가 고픈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순이가 정신을 차린 것은 사흘 후였다. 새마님, 깨어나셨나이다. 옥분이가 기뻐하며 말했다. 여기가 어디냐? 새마님 방이옵니다. 사흘 동안 의식을 잃고 계셨나이다. 천천히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지냈느냐? 걱정 마시옵소서. 제가 챙겨드렸나이다. 옥분이의 말에 안도했다. 하지만 곧 걱정이 들었다. 아이들이 많이 불평했겠구나. 새마님, 옥분이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련님들께서 새마님께서 쓰러지신 것을 보고도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셨나이다. 오히려 이제 조용해졌다고 하시더이다. 무슨 말이냐? 새마님께서 쓰러지시니 이제 잔소리를 들을 일이 없어서 좋다고 그리 말씀하시더이다.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진사 나리께서도 서방님은 뭐라 하시더냐? 쓰러진 것을 알고도 그냥 서재에서 책만 읽고 계시더이다. 문병 한번 오시지 않으셨나이다. 눈물이 났다. 남편마저도 자신의 생사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새마님, 옥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포기라니? 아무리 새마님께서 정성을 다하셔도 도련님들과 진사 나리께서는 절대 새마님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나이다. 옥분이의 말은 잔혹했지만 사실이었다. 새마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시옵니다. 오히려 너무 잘해주고 계시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더이다. 깊은 생각에 잠겼다. 2해 동안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미움받고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이순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불러 정중하게 말했다. 진수야, 민수야, 할 말이 있다. 2 아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았다. 그동안 내가 부족해서 너희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너희들을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고 싶었다. 너희 친어마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너희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진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을 떠나시면 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만약 내가 이 집을 떠난다면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겠느냐? 당연하옵니다. 민수가 주저없이 대답했다. 새어마님은 필요하지 않사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위한 자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이순이는 서방님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다. 서방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사옵니다. 그래? 어떻게 되었소? 김진사는 여전히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이들이 소인을 원하지 않사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요. 2해나 지났사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이때서야 김진사가 책에서 눈을 들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요? 서방님, 저는 이 집을 떠나려 하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떠난다니 갑자기 무슨 소리요? 갑자기가 아니옵니다. 2해 동안 계속 생각해온 일이옵니다. 부부가 되었는데 어찌 그런 말을... 부부라고 생각하시나이까? 그의 말에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다. 소인에게 관심이 없으시옵니다. 아이들이 소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모르시고 소인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도 모르시옵니다. 그것은... 소인은 그냥 집안일을 해주는 하녀와 다를 바가 없사옵니다. 아니, 그만도 못하옵니다. 하녀라면 최소한 품삯이라도 받을 텐데. 김진사는 뭐라 반박해야 할지 몰랐다. 서방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하녀였던 것이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소인의 부재이옵니다. 어디로 갈 생각이요? 모르겠나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사옵니다. 김진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어쩔 수 없소.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 마지막 희망마저 꺾였다. 짐을 싸는 이순이의 방에 옥분이가 들어왔다. 세마님, 정말 떠나시는 것이옵니까? 그래야 할 것 같구나. 어디로 가시옵니까? 우선 친정으로 갈 생각이다. 옥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친정에서 받아주시겠나이까? 확신이 없었다.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도망치는데 친정에서 반가워할 리 없었다.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그때 방문이 열렸다. 진수와 민수였다. 정말 떠나시는 것이옵니까? 진수가 물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아니라 확인하는 기색이 들어 있었다. 그렇다. 언제 떠나시옵니까? 내일 아침 일찍. 그럼 잘 됐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이제 소인들도 편해지겠나이다. 이순이는 가슴이 미어져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새어마님께서 떠나시면 우리 어마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수도 있겠네요. 진수의 말에 옥분이가 화를 냈다. 도련님들, 어찌 그런 말 같지 않은 말씀을. 옥분아, 괜찮다. 아이들 말이 맞다. 내가 있으면 친어마님이 편히 계실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이해하려 했다. 새벽이 밝았다. 이순이는 간단한 짐만 챙기고 방을 나섰다. 이 집에서의 2해 동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다. 세마님, 옥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배웅했다. 고맙다, 옥분아. 너만은
너만은 내 편이어서 정말 고마웠다. 세마님, 어디 계시든 행복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김진사는 여전히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이들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떠남을 아쉬워하지 않았다. 마당을 걸어 나가면서 이순이는 지난 2해를 되돌아보았다. 그녀가 쏟은 모든 정성과 사랑은 무엇이었을까? 모두 헛된 것이었을까? 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진수와 민수가 창문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확연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친정으로 돌아온 이순이를 아버지는 의외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많이 힘들었구나, 딸아. 죄송하옵니다. 아버지, 소인이 부족해서.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다. 2해 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옵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두를 것 없다.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다. 친정 마을에서 바느질을 가르치며 살아갈 방법을 찾았다. 어느 날 마을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다. 순이야, 네가 그 집에서 나온 것은 잘한 일이다. 할머니, 계모 노릇이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란다. 아무리 잘해줘도 친어미를 이길 수는 없는 법이지. 소인이 더 잘했다면.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아이들이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뿐이다. 할머니의 말에 조금씩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때로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란다.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말이지. 한 해가 지나고 이순이는 마을에서 바느질 솜씨로 유명해졌다. 어린 처녀들이 그녀에게 바느질을 배우러 왔고 그녀는 그들을 딸처럼 예뻐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닐까? 아이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너무 애썼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이었다. (10년) 후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어 있었다. 바느질 솜씨로 유명해진 것은 물론이고 어려운 처지의 여인들을 도와주는 일로도 알려져 있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한 부인이 말했다. 이사부님, 김진사 댁 소식 들으셨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차분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식입니까? 큰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작은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폐병인 것 같다고. 가슴이 아팠다. 민수가 아프다니. 그리고 김진사님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무리 자신을 미워했던 아이들이지만 아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며칠 후 결심을 했다. 약재를 구해서 그 집에 보내기로 한 것이다. 물론 자신이 보낸 것임을 알리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좋은 약재들을 구해서 옥분이를 통해 그 집에 전달했다. 그리고 민수의 회복을 위해 매일 기도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봄날 이순희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누구신지요? 문을 열어보니 3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정중하게 절을 올렸다. 혹시
이순이 여사님이시온지요? 그렇습니다만 소인은 김민수입니다. 깜짝 놀랐다. 그 작은 민수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민수구나. 어머니,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순이는 당황했다. 무슨 말이냐? 소인들이 어머니께 너무 못되게 굴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이야기하자. 민수를 방으로 들인 이순이는 차를 대접하며 말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옥분이가 어머니께서 그때 약을 보내주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옥분이가 말해준 것이었다. 소인이 아팠을 때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약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소인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떠나신 후였고 소인은 그동안 얼마나 못된 일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형님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못되게 굴었다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소인들을 사랑해 주셨다고. 민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다시 돌아와 주시옵소서. 소인들이 이제는 정말 어머니를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 작고 앙증맞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럼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아니다, 민수야. 민수의 얼굴이 슬퍼졌다. 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찾아와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희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그때의 일을 후회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상처는 다 나았다. 민수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보자. 어떠냐?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네. 그날부터 민수는 자주 찾아왔다. 그리고 진수도 함께 와서 정중하게 사과했다. 김진사도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그동안의 무관심을 사과했다. 이순이는 그들을 모두 용서했다. 그리고 가끔씩 그 집을 방문하여 아이들의 자녀들을 돌봐주었다. 할머니. 손자 손녀들도 진짜 할머니처럼 잘 따랐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받는 할머니가 되었다. 그래, 괜찮다. 이제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이순이는 환하게 웃었다.
조선 성종 15년 달빛이 차갑게 내리쬐던 밤 정실 부인 박 씨의 손끝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하얀 비단 위에 꽃처럼 피어났다. 손목이 깊게 파인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는 마치 그녀 마음속 증오의 깊이를 보여주는 듯했다. 마님, 어찌하시옵니까? 하녀가 다급히 달려들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지만 박 씨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20해 동안 이 저택의 안주인으로 군림해온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놓지 못할까? 오늘 이후로 이 댁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바로 그날 아침 운명을 바꿀 소식이 전해졌다. 첩실 송 씨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한 정실 부인과 달리 들어온 지 겨우 3년 만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은 젊고 아름다운 첩실. 그 순간부터 박 씨의 마음속에는 검은 독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첩실이 머무는 별채에서는 축하연이 한창이었다. 주인 윤판서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하인들까지도 덩달아 기뻐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채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다. 정실 부인 박 씨는 홀로 방에 앉아 찬 달빛을 바라보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돌쇠 어멈, 내일부터 모든 약재를 점검하도록 해라. 특히 몸조리에 쓰이는 것들을 말이다. 하녀 돌쇠 어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랫동안 박 씨를 모셔온 그녀로서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마님, 설마. 설마가 아니라 확실히 하려는 것이다. 이 집의 후사는 반드시 내가 결정할 것이니까. 박 씨의 목소리에는 지옥에서 올라온 한기가 서려 있었다. 해가 뜨자마자 박 씨는 첩실이 머무는 별채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상한 정실 부인의 가면이 완벽하게 씌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복수의 화신이었다. 송씨, 몸은 좀 어떠하오? 박 씨가 들어서자 첩실 송 씨는 황급히 일어나 절하려 했다. 비록 첩이지만 정실 부인 앞에서는 예를 다해야 했다. 아니, 안 되겠소. 산모가 어찌 일어나려 하오? 그대로 누워 있으시오. 정실 부인의 표정은 한없이 온화했다. 하지만 송 씨는 본능적으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마치 독사가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정실 마님께서 이리 오시니 소인이 어찌 감사를 아뢰지 않겠사옵니까? 무슨 말씀이요? 우리는 한 집안 식구가 아니요. 더욱이 귀한 아들까지 낳아주었으니. 정실 부인이 갓난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붉고 작은 얼굴, 작게 움직이는 손. 이 작은 존재 하나가 자신의 20년 세월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동시에 그 작은 목숨을 꺾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다. 별채 안은 몸조리 특유의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였다. 유모와 몇 명의 하녀들이 산모와 아기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다. 정실 부인은 이 모든 평화로운 광경이 역겨웠다. 참, 몸조리에 좋다 하여 특별히 준비한 약재가 있어. 어미가 건강해야 아이도 튼튼하게 자라는 법이니까. 정실 부인이 가져온 비단 주머니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약포가 나왔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보약이었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었다. 송 씨는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정실 부인의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정실 마님의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사옵니다. 죽어도 잊지 않는다니. 박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런 말씀 마시오. 우리는 오래오래 함께 살아야 할 사이가 아니겠소. 하지만 정실 부인의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이 흘렀다. 오래오래 함께 살 사이라니. 그대는 이번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오. 사흘 후 송 씨는 극심한 복통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정실 부인이 준 약을 다려 마신 후부터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었다. 어찌 이리 아픕니까? 아이고, 송 씨의 비명소리가 별채 전체를 울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유모는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 몰라 했다. 달려온 의원이 진맥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맥박이 이상했다. 몸조리 중인 산모에게서 느껴져서는 안 될 기운이 돌고 있었다. 이상하옵니다. 분명 독초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독초라니요? 의원 어른,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유모가 다급히 물었다. 독초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산모가 드신 것 중에 몸에 해로운 것이 있었던 모양이요. 당장 토하게 하고 해독제를 써야겠소. 의원의 말에 별채 안이 발칵 뒤집혔다. 하녀들은 송 씨가 먹은 모든 음식을 다시 점검했고 유모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했다. 정실 부인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 정도로는 죽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돌쇠 어멈, 혹시 송 씨가 먹은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부엌 아이들을 불러 자세히 물어보아라. 알겠사옵니다, 마님. 돌쇠어멈이 물러나자 박 씨는 홀로 미소를 지었다. 부엌 아이들 중 자신의 사람이 아닌 자가 어디 있겠는가? 모든 증거는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될 것이었다. 설사 누군가 의심한다 하더라도 정실 부인인 자신에게까지 화살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었다. 한편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송 씨는 점차 한 가지 확신이 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해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되었다. 송 씨가 간신히 회복되자마자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갓난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기의 작은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마저 가빠졌다. 작은 마님, 애기씨 몸이 너무 뜨겁사옵니다. 유모의 다급한 외침에 송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아직 몸조리도 끝나지 않은 몸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았다. 의원을 불러. 당장 의원을 불러오라. 이미 분부하였사옵니다. 그때 정실 부인이 나타났다.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송 씨의 눈에는 그 미소가 악마일 것처럼 보였다. 마치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예술가 같은 만족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송 씨,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갓난아이들이 의뢰 겪는 일이니까. 정실 마님, 혹시 송 씨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었다. 오히려 정실 부인을 의심한다는 죄목으로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다. 의원이 아기를 진찰한 결과는 모든 사람을 경악시켰다. 이것은 고의로 독을 먹인 것 같소. 독이라니요? 정실 부인이 놀란 듯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놀람은 완벽한 연기였다. 그렇소. 아이가 먹은 젖에서 독기운이 느껴지오. 산모가 독을 먹었거나 아니면 의원이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나 끔찍한 추측이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무엇이옵니까? 누군가 일부러 아이에게.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갓난아이에게 독을 먹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었다. 송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확신이 섰다. 누군가 자신과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송 씨는 유모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었다. 다른 하녀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두 사람은 촛불 하나만 켜놓고 속삭이듯 이야기했다. 유모, 우리가 위험하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정실마님께서 우리를 없애려 하신다. 유모는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양반가의 암투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혹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예의와 격식을 중시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칼날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목을 노리고 있었다. 자금마님, 그러한 말씀을 혹시 누가 들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이제 조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으면 우리 모자는 죽고 말 것이다. 유모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평생을 양반집에서 살아온 그녀로서는 이런 일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첩들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져갔고 수많은 아이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그렇다면 어찌하시겠사옵니까? 먼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한다. 그리고 송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순진했던 젊은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복수에 불타는 전사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분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 약점 말이옵니까? 정실마님도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을 테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 유모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사실 그녀는 알고 있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었다. 유모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정실 부인이 시집 오기 전부터 이 집에 있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많은 비밀들이 묻혀 있었다. 유모, 정실마님께서 시집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이 있느냐? 왜 그런 것을 물으시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이다. 유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3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사실 정실마님께서는 원래 다른 분과 약혼하고 계셨사옵니다. 다른 분이라고? 네, 김대감댁 도련님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도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송 씨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다. 그러하옵니다. 혼례를 며칠 앞두고 급작스럽게 그 후에 우리 도련님과 혼인하게 되셨습니다. 송 씨의 뇌리에 번개가 치듯 무언가가 스쳤다.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과 너무나 유사한 패턴이었다. 그 김대감댁 도련님, 어떻게 돌아가신 게냐? 그것이 참 이상했사옵니다.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열병을 앓더니 그것도 혼례 직전에. 유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지금까지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의심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혹시 독? 유모가 깜짝 놀라며 송 씨를 바라봤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하지만 유모의 표정에서 송 씨는 확신을 얻었다. 정실 부인은 숨겨진 과거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과거가 현재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었다. 유모, 그때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글쎄이옵니다. 김대감이 아직 살아계시긴 하지만. 그렇다면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 송 씨의 결심이 확고했다. 진실을 알아내는 것만이 자신과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다음 날 밤, 송 씨는 몰래 야음을 틈타 김대감 댁을 찾아갔다. 낮에는 민 씨의 감시를 피할 수 없어서이다. 김대감은 아직 살아 있었고 아들의 죽음에 대해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다. 송 씨가 나타나자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송씨라 하셨소? 윤 판서 댁에. 네, 그렇사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다. 그 집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든 반갑지 않았다. 무슨 일로 이곳에? 대감님, 소인이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도련님의 죽음에 대해. 김대감이 갑자기 일어났다. 아들의 죽음은 여전히 그에게 깊은 상처였다. 그 일을 왜 묻소? 죄송하옵니다만 소인도 지금 같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옵니다. 같은 위험? 송 씨가 자신과 아들에게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독살 시도, 의문스러운 병증, 그리고 정실 부인의 수상한 행동들. 김대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렇다면 내가 의심했던 것이 맞았구려. 무엇을 의심하셨사옵니까? 내 아들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김대감이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다. 황변된 종이와 바랜 먹물 글씨색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내 아들이 죽기 며칠 전에 쓴 편지요. 읽어보시오.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박 씨가 혼례를 앞두고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갑자기 몸이 이상해졌다는 내용이었다. 요즘 약혼녀가 자꾸 약을 끓여주겠다고 하는데 그 약을 마신 후 몸이 이상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편지의 내용은 거기서 끝나 있었다. 아마도 쓰다가 병이 심해져서 완성하지 못한 듯 했다.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증거는 더 있어. 김대감이 단호히 말했다. 내가 은밀히 조사한 결과 그 무렵 박 씨가 약재상에서 특이한 약재들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소. 어떤 약재들이옵니까? 독초. 그리고 그것을 감추는 약재들 말이오. 김대감의 말에 송 씨는 전율을 느꼈다. 자신이 의심했던 것이 모두 사실이었다. 박 씨는 과거에도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던 것이다. 송 씨는 김대감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박 씨의 과거 범죄를 폭로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독살 시도를 막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박 씨는 이미 한 번 완전 범죄를 저질렀소. 두 번째도 완벽하게 할 것이오. 김대감의 경고는 정확했다. 박 씨는 이미 경험이 있는 살인자였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도 숙달되어 있었다. 먼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사옵니다. 그렇소. 내가 신뢰하는 절이 하나 있어. 그곳에 잠시 맡겨두시오. 김대감의 도움으로 갓난아이는 깊은 산속의 절로 피신했다. 이제 송 씨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다음 단계는 박 씨의 현재 계획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송 씨는 다시 별채로 돌아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음식과 약재를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역시나 박 씨는 다시 독이 든 약을 보내왔다. 이번에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된 것 같았다. 송 씨는 그 약을 몰래 빼돌려 김대감에게 보냈다. 역시 독이 들어있어. 이번 것은 더욱 치명적이요. 김대감이 약을 분석한 결과였다. 박 씨는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었다. 송 씨와 김대감, 그리고 의원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한 함정을 준비했다. 송 씨가 죽은 척하고 박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기로 한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별채에서 송 씨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고, 너무 아파옵니다. 유모와 하녀들이 달려들었고 곧이어 의원이 불려왔다. 송 씨는 정실 부인이 보낸 독을 마신 척 연기했다. 의원 어른,
어찌 된 일이옵니까? 정실 부인이 나타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독에 중독된 것 같소. 이번엔 정말 위험하오. 의원의 말에 정실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성공한 것 같았다. 그렇다면 살 가망이 글쎄이옵니다. 이번엔 독이 너무 강해서. 그때 송 씨가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다. 정실마님, 소인이 죽기 전에 할 말이. 무슨 말이요? 힘들면 나중에. 아니요. 지금 당장. 송 씨가 힘겹게 일어나려 했다. 박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다. 김대감댁 도련님, 아시옵니까? 그 순간 정실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이요? 그분도 이렇게 독으로. 박 씨가 뒤로 물러섰다. 갑자기 송 씨가 벌떡 일어났다. 이제 끝이옵니다. 정실마님. 포졸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정실 부인은 혼란스러워하며 뒤로 물러났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는 단 한 번도 이처럼 몰릴 수 있으리라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무슨 짓이요? 감히 이 몸에게 포조를 들이밀다니? 정실 부인이 소리쳤다. 하지만 송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정실마님의 약재에서 독초 성분이 검출되었고 의원과 약재상 하인이 증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김대감님께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까지 증명해 주셨사옵니다. 김대감이 앞으로 나섰다. 부인이 내 아들을 죽였다는 것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죄를 되풀이한 죄, 어린 생명까지 해치려 한 죄, 더는 묻히게 두지 않을 것이요. 정실 부인은 떨리는 눈으로 송 씨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무너져가는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다. 감히 너 따위가. 그러나 이제 아무도 그녀의 분노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포졸들이 그녀의 팔을 잡아 결박했고 정실 부인은 비틀거리며 끌려갔다. 그 뒤를 따라 눈물을 흘리며 걷는 하녀의 모습이 안쓰럽게 보였다. 정실 부인 박 씨는 옛 일을 회상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김대감댁 도련님. 글 공부에 능했으나 사람 마음 하나 읽지 못하는 가문과 이름만을 자랑스러워하던 사내였습니다. 나와의 약혼도 그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와 김대감의 정치적 동맹으로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 집에 발을 들이고 처음 들은 말이 저녀는 지금부터 일꾼이라며 하인들의 빈정거림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치욕을 당했는지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도련님은 알면서도 모른 채 했습니다. 내게 손을 내밀지도 가문을 향해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곤 내 자존심 하나였습니다. 부당하게 던져지고 이용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집에서 내가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김대감이 아닌 윤판서 댁과 혼인을 해야 한다고. 김 도련님이 사라진다면 그 길이 열릴 테니까 말입니다. 나를 욕하라면 욕하십시오. 하지만 그때 나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자의 이름으로 내 목숨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나는 그분을 조용히 보내야 했습니다. 며칠 후 관청에서는 박 씨의 죄를 조사한 끝에 사약을 내리는 판정이 났다. 그녀는 조용히 사약을 들이켰다. 울음도 비명도 없이 박 씨는 고요히 세상을 떠났다.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지위와 집안의 권세는 그녀의 죽음과 함께 먼지처럼 흩어졌다. 어제까지 고귀한 양반가의 규수였던 그녀는 오늘부터 한낱 노비로 전락한 채 차가운 세상의 맨바닥에 내던져졌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녀는 오직 하나의 질문을 되뇌었다. 어찌하여 이리도 잔혹한 운명이란 말인가? 그러나 질문은 메아리 없이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외침뿐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불리지 않았다. 그저 그 계집 혹은 새로운 노비로 불릴 뿐이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정갈한 한옥 안채에서 비단 옷을 입고 서화에 몰두하던 고귀한 존재였다. 아버지는 학덕 높은 대유학자였고 오라버니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관료였다. 한때 조선 제1의 명문가로 불리던 청주 한씨 가문.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고 덕을 쌓아온 집안이었으나 조정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한순간에 모든 것이 허물어졌다. 아버지는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차명을 당했으며 오라버니는 변방으로 유배를 떠났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석에 눕게 되었고 곧 숨을 거두셨다. 아뢰옵나이다. 역적의 딸이옵니다. 포졸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온 그녀는 한양 외곽에 위치한 윤대감댁으로 팔려왔다. 그곳은 화려했으나 그녀에게는 감옥과 다름없었다. 안방 마님은 늘 얼굴에 냉기를 머금고 있었고 상전의 눈치를 살피는 몸종들의 시선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어이, 양반댁 교수 나으리. 어찌 감히 그 고운 손으로 걸레를 잡고 바닥을 닦지 않으시옵니까? 마님의 총애를 받는 몸종 연화가 비웃음을 섞어 비아냥거렸다. 그녀의 손은 연약했다. 곱게 자라 붓과 바늘 외에는 잡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걸레를 쥐고 무릎을 꿇은 채 차가운 마루를 닦아야 했다.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해가 질 때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했다.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땔감을 패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는 고된 노동은 그녀의 몸을 점차 지치게 만들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허름한 노비방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뼈 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따스한 품이, 아버지의 자애로운 눈빛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녀는 몰래 숨겨둔 작은 옥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어머니가 생전에 늘 끼고 다니시던 것이었다. 이 작은 반지 하나만이 그녀가 지녔던 고귀한 삶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반지 안쪽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청심. 어머니는 늘 맑은 마음을 지니라 하셨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과연 맑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다. 차가운 현실이 그녀의 감정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남아 이 모든 것을 되갚아 주리라.
그녀의 마음속에 복수의 불씨가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대감댁에서의 노비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생존의 지혜를 터득하기 시작했다. 양반가에서 보고 들었던 모든 지식과 교양을 숨긴 채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늘 주변을 주시했다. 어느 날 대감댁에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다. 조정의 고위 관료인 김대감이었다. 그는 미식가로 소문이 자자했고 까다로운 입맛으로 유명했다. 윤 대감댁 마님은 김대감에게 대접할 음식 준비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웠다. 특히 김대감이 즐겨 먹는다는 약선탕을 준비하는데 애를 먹었다. 약선탕은 귀한 약재와 산의 진미를 넣어 정성껏 다려야 하는 음식으로 맛과 효능을 모두 잡기 어려웠다. 대감댁 주방 노비들은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땔감을 나르며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몸이 약하신 어머니를 위해 늘 약초와 음식의 조화에 대해 연구하셨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약선 조리법에 대한 책을 읽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마님, 소인이 감히 아뢰옵니다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님에게 다가갔다. 무엇이냐? 이 계집아. 감히 어느 전이라고? 나설 때가 아니지 않느냐? 송구하오나. 소인이 약선탕 조리에 대한 작은 지식을 알고 있사옵니다. 혹 마님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여. 마님은 코웃음을 쳤다. 니까짓 노비 계집이 뭘 안다고. 물러나지 못할까? 그러나 옆에 있던 늙은 주방 노비 할멈이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마님, 이 아이가 비록 노비 신분이나 눈썰미가 있고 영특하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맡겨보시는 것이 어떠하올지요? 마님은 잠시 망설였다. 이미 여러 번 실패한 터라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다. 좋다. 네가 감히 나선 이상 실패하면 네 목숨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녀는 비장한 각오로 주방에 들어섰다. 약재의 상태를 살피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재료를 다루는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다. 과거 책에서 보았던 지식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몇 시간의 집중 끝에 마침내 약선탕이 완성되었다. 구수하면서도 깊은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다. 김대감은 약선탕을 맛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떴다. 허! 이 맛은 실로 전상의 맛이로다. 그간 수많은 약선탕을 맛보았으나 이리도 깊고 오묘한 맛은 처음이요. 대체 누가 이리 훌륭한 음식을 만들었는가? 마님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목했다. 저기 저 노비 계집이 만들었사옵니다. 김대감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허! 노비라 하였는가? 놀랍도다. 그대의 손끝에서 이리도 귀한 맛이 나오다니.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대감댁 주방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 마님은 여전히 그녀를 경계했지만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선탕 사건 이후 그녀는 대감댁에서 특별한 노비가 되었다. 주로 윤대감의 식사를 전담하며 때로는 대감의 서재에 들어가 약재를 정리하거나 서책을 나르는 일을 맡았다. 윤대감의 서재는 그녀에게 보물창고와 같았다. 그녀는 글을 읽을 줄 알았기에 서책들 사이에서 발견한 이상한 문양의 서신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들은 일반적인 서신과는 달리 봉인 방식이 독특했고 종이의 질감 또한 달랐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몰래 나와 서재의 틈새로 대감의 서신들을 훔쳐보았다. 대부분은 조정의 소식이나 다른 대감들과의 은밀한 거래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특히 아버지의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김대감, 박판서, 그리고 이조 판서의 이름이 가장 자주 등장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영모 사건에 깊이 연루된 자들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서재에서 우연히 낡은 지도 한 장을 발견했다. 지도는 한양도성 외곽의 지형을 상세히 그려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는 붉은 점으로 표시된 곳이 몇 군데 있었다. 며칠 뒤 윤대감이 밤늦게 몰래 외출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대감이 그 지도에 표시된 곳 중 한 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대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밤마다 대감의 외출을 몰래 지켜보았다.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일하는 척하며 대감의 행적을 살폈고, 대감이 나간 후에는 재빨리 밖으로 나와 멀리서 그를 미행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대감을 미행하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윤 대감은 한적한 골목에서 몇몇 인물들과 은밀히 만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번 영모 사건은 실로 성공적이었소. 그자의 학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으니 그렇소. 이제 조정의 권력은 우리 손에 쥐어졌으니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소이다. 허나 아직 그자의 잔당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니 끝까지 경계해야 할 것이오.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그들의 대화는 명백히 자신의 아버지를 지칭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영모가 아니었다. 그들이 꾸민 거대한 음모였다. 그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분노는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윤 대감들의 대화를 엿들은 후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이대로 노비로 살다가는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치밀하게 탈출 계획을 세웠다. 우선 윤대감의 서재에서 훔쳐본 지도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새겨 넣었다. 또한 대감의 서신들 속에서 송도라는 지명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기억했다. 송도는 상업이 발달한 곳으로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기에 용이할 것이라 판단했다. 탈출 당일, 한양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바람은 거세게 휘몰아쳤다. 밤늦게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조용히 노비방을 나섰다. 낡은 옷 속에 어머니의 옥반지와 지도 조각,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을 품고 있었다. 빗속을 뚫고 대감댁 담장을 넘었다. 손과 발은 흙탕물에 젖고 얼굴에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어이, 거기 서라. 갑자기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추노꾼들이었다. 그들은 빗속에서도 그녀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고 쫓아왔던 것이다.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추노꾼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침 작은 숲이 눈에 들어왔다. 망설임 없이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며 옷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밤새도록 숲속을 헤매던 그녀는 동이 틀 무렵 겨우 숲을 벗어날 수 있었다. 온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너덜너덜해졌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었다. 이름 없는 여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송도는 활기 넘치는 상업 도시였다. 한양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각양각색의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까지. 그녀는 이제 옥향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 어머니의 옥반지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개성시장에서 가장 큰 주막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지만 그녀의 특별한 요리 솜씨는 금세 소문이 났다. 특히 그녀가 만드는 약선 요리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얻었다. 어느 날 주막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평범한 양반과는 다른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내였다. 송도에서 가장 큰 상단을 운영하는 김상인이라는 자였다. 이리 귀한 맛은 처음이요. 그대의 솜씨가 실로 비범하오이다. 그대, 혹시 내 상단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는가? 소인이 감히 대감의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사오나 소인은 한낱 주막에서 일하는 천한 몸이옵니다.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소. 내게는 오직 능력만이 중요할 뿐이요. 김상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옥향은 김상단의 일원이 되었다. 김상단은 전국 각지로 물건을 유통하는 큰 상단이었기에 그녀는 더 넓은 세상과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상단에서 오가는 상인들의 대화 속에서 조정의 소식과 권력가들의 동향을 파악했다. 특히 한양에서 온 상인들에게 아버지의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소식을 은밀히 물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상인이 그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송도에 숨어 지내던 영모, 잔당들이 최근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요. 그들이 사라진 영모의 증거를 찾고 있다는군. 옥향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었다. 영모의 증거. 그것은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밤마다 옥향은 불안한 꿈에 시달렸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머니의 한숨이, 오라버니의 결연했던 눈빛이 뒤엉켜 어지럽게 떠돌았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늘 손짓했다. 마음을 열거라. 진실은 어둠 속에 감추어졌으니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아침볕을 쬐며 옥반지를 쥔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송도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김상단에서 일하며 넓은 세상을 보았으나 노비로 전락했던 과거는 늘 옥향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상단 사람들은 그녀의 출신을 묻지 않았다. 단지 솜씨와 성실함만을 보았다. 하지만 언젠가 과거가 밝혀질까 늘 불안했다. 상단의 일을 돕던 어느 날 김상단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옥향, 그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네. 혹 송도에 숨어 지내는 이들 중 양반의 정체를 숨기는 자와 접촉한 일이 있는가? 소인은 그런 자를 만난 적 없사옵니다. 다만 시장에선 여러 이들이 오가니 혹시 그러한 자가 있을지도 모르옵니다. 그대는 총명하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네. 요즘 조정에서 영모의 잔당을 색출하라는 명이 내려 송도에도 탐관이 늘었소.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시게. 김상단주가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옥향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제 멈출 수 없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노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옥향은 마침내 김상단의 신뢰를 얻어 장부를 정리하는 중책을 맡았다. 그날 밤 창고에서 오래된 장부를 정리하다가 책갈피에 숨겨진 작은 서찰을 발견했다. 서찰에는 한자로 단 2글자만 적혀 있었다. 청심. 순간 옥반지 안쪽에 그 글자와 겹쳐졌다. 옥향의 심장은 쿵쿵 크게 뛰었다. 혹시 아버지께서 남긴 단서가 이 안에 있는 것일까?
서찰의 뒷면에는 낯익은 글씨체로 짧은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진실은 잿빛 강가. 세 번째 버드나무 아래에 묻혀 있노라. 옥향은 그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걷던 송도 외곽의 잿빛 강가를 떠올렸다. 그곳에 버드나무가 쭉 늘어서 있었고 아버지는 가끔 그 나무 아래서 긴 한숨을 쉬시곤 했다. 다음 날 옥향은 시장 일이 끝나자마자 몰래 강가로 향했다. 초겨울의 바람이 살을 애듯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뜨거웠다. 세 번째 버드나무 밑 흙을 파헤치자 오래된 나무 상자가 나왔다. 상자 안에는 낡은 서책과 작은 봉투, 그리고 아버지의 글씨로 된 장문의 편지가 담겨 있었다. 편지에는 아버지가 영모로 몰리기 전날 밤 조정의 실세들이 모이하는 현장을 목격한 일, 그리고 그 증거를 이 상자에 담아두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서책은 조정의 음모를 기록한 일기장이었고 봉투 안에는 그 음모에 가담한 관리들의 친필 서명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결백을 밝힐 마지막 증거이다. 그러나 그녀는 곧 깨달았다. 이 상자를 가진 순간부터 그녀의 생명은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그날 밤 옥향은 상단의 창고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창밖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인기척이 들렸다.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낯선 사내들의 거친 목소리. 송도에 파견된 포도청의 사령들이었다. 누군가 상단에서 옥향의 정체에 대해 밀고한 것이 분명했다. 저기 있다. 저 계집을 잡아라. 포졸 한 명이 고함을 쳤다. 옥향은 재빨리 뒷문으로 뛰쳐나왔다. 낡은 상자와 증거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좁은 골목을 달렸다. 잡아라. 영모잔당이다. 사내들이 뒤쫓았다. 숨이 턱에 닿도록 달리고 달렸다. 송도의 밤거리는 평소와 달리 적막했고 옥향의 발걸음만이 어둠을 가르며 튀었다.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야. 그녀는 시장 끝에 위치한 작은 사찰로 몸을 숨겼다. 그곳에는 상단에서 일하며 알게 된 평민 여인 복례가 있었다. 옥향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구만. 복례야, 나 이대로는 안 돼. 내게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어. 도와줄 수 있겠니? 복례는 잠시 망설였으나 옥향의 절박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알고 있는 뒷길로 널 데려다 줄게. 하지만 더 이상 이 송도에는 머물 수 없어. 멀리 떠나거라. 고맙다, 복례야. 은혜, 잊지 않으마. 복례의 안내로 옥향은 송도의 성문을 피해 밤길을 따라 남서쪽으로 몸을 숨길 수 있었다. 옥향은 며칠간 산속을 떠돌았다. 길 위에서 만난 장돌뱅이 무리와 함께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옥향은 이름도 과거도 모두 버린 채 그저 한낱 밥 짓는 계집으로 다시 태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향이라 불렀고 그녀 역시 소박한 생활 속에 잠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아버지의 억울함과 가족의 원한이 그녀의 마음을 옥죄었다. 향이야, 오늘도 밥맛이 기가 막히구먼. 너만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노총각 석돌이 소탈하게 웃었다. 고맙소. 그런데 이 고을에도 조정의 관리들이 자주 드나드오? 글쎄, 요즘은 포졸들이 많이 뒤진다 하더구먼. 한양서 무슨 역적이 도망쳤다. 나 뭐라나? 우리야, 그런 거 상관없지 않나? 석돌은 손에 흙을 털며 말했으나 옥향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들은 나를 끝까지 쫓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상자 속 증거를 조정에 전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어느 날 밤
마을 어귀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옥향은 나뭇가지 뒤에 몸을 숨겼다. 2명의 관군이 마을을 수색하고 있었다. 분명히 이 근처라 했는데 어디로 도망쳤단 말인가? 이 마을 사람들도 수상하니 모두 조사해야 하오. 옥향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음을 직감했다. 밤이 새기 전 석돌에게만 짧은 인사를 남기고 다시 길을 떠났다. 강가를 따라 남쪽으로 옥향은 조정이 있는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마른 나뭇가지와 낡은 옷,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으나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졌다. 한양에 도착하자 그녀는 아버지의 옛 친구였던 유학자 유생의 집을 찾았다. 유생은 몰락한 양반이었으나 여전히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아, 그대가 그분의 따님이었단 말인가. 세월이 참으로 무상하오. 소인 아뢰옵니다. 아버님의 결백을 밝힐 증거를 이 손에 쥐었나이다.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유생은 손을 덜덜 떨며 상자 안의 서책과 증거를 들여다보았다. 이럴 수가. 이 서명들은 모두 당시 조정의 실세들이 아닌가. 하면 영모는 무고였단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아버님께서는 억울하게 희생당하셨사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오니 부디 힘을 보태주시옵소서. 유생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일은 결코 가볍지 않소. 조정의 권력은 무시무시하니 잘못하면 그대뿐 아니라 내 집안까지 위험해질 것이오. 소인은 두렵지 않사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사오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사옵니다. 유생은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내 아는 선비들과 힘을 모아 이 진실을 상소로 올리겠소. 하지만 그대는 이 한양을 떠나 숨어 있어야 하오. 일이 정리될 때까지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마시오. 옥향은 유생의 말에 따라 한양 외곽의 작은 암자에 몸을 숨겼다. 밤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유생의 소식을 기다렸다. 유생과 뜻을 같이 하는 선비들은 조정에 상소를 올렸다. 증거가 명확했으나 조정의 실세들은 이를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상소가 백성들 사이에 퍼지자 민심이 술렁였다. 조정의 관리들이 영모를 조작했다는구먼. 억울한 선비를 죽인 자들이 아직도 권력을 쥐고 있다니. 어찌 이런 일이? 왕 또한 이 파문을 외면할 수 없었다. 마침내 왕은 진상조사를 명했다. 판의금 부사가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라. 결백이 입증된다면 억울한 자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니.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는 자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의금부에서는 수하를 이끌고 증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정의 실세 중 일부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옥향과 유생을 없애려는 음모를 꾸몄다. 암자에 숨어있던 옥향은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자객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한 명의 자객이 칼을 휘둘렀다. 이리 오너라. 내 놈이 진실을 퍼뜨렸단 말이냐? 옥향은 간신히 몸을 피했다. 암자 뒷길로 도망쳐 산속을 헤맸다. 피투성이가 된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아버님의 결백이 밝혀지기 전까진. 밤새도록 숲을 달려 새벽녘에야 겨우 추격을 벗어날 수 있었다. 며칠 후 조정에서는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판의금 부사는 왕 앞에서 증거 서책과 봉투를 내놓았다. 전하, 이 모든 것은 실로 무고였사옵니다. 조정의 일부 관리들이 권력을 탐하여 영모를 조작하였사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청주 한씨 대감께서는 결백하셨나이다. 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이 이다지도 어지럽다니. 내 어찌
한탄하지 않을 수 있으리야. 억울한 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죄 있는 자들은 엄히 다스릴 것이다. 조정의 실세들은 줄줄이 포박되었다.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으나 옥향은 여전히 세상에 드러날 수 없었다. 유생을 통해 소식을 들은 옥향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 속삭였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야 조금이나마 평안하신지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청심이라는 두 글자가 남아 있었다. 명예는 회복되었으나 옥향은 다시 양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오랜 세월 밑바닥을 경험하며 그녀는 신분이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한양 외곽에 작은 한약방을 열었다. 이름 없는 여인, 그러나 누구보다 따뜻한 손길로 백성들을 돌보는 옥향 의원으로 살아갔다. 밤이 깊어가면 옥향은 옥반지를 꺼내 하늘을 올려다본다. 청심, 맑은 마음이라.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러나 결코 잊지 않았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했다. 서늘한 새벽, 마른 바람이 산골짜기를 휘감았다. 도리의 발 밑에선 낙엽이 자꾸만 으스러졌다. 15살, 아직은 앳된 얼굴이지만 그의 등에는 어른도 힘겨워할 만큼 커다란 보따리가 매달려 있었다.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도리는 단 한 번도 기죽지 않고 열심히 살아갔다. 아버지는 지병으로 고생하시고 어머니는 밤새 길쌈을 해도 동생들에게 밥 한 끼 제대로 먹이기 힘든 현실을 견디며 살아왔다. 오늘도 도리는 이른 새벽 가족 모두가 잠든 틈을 타 고갯길을 올랐다. 등에 맨 보따리에는 어머니가 손수 짠 옷감, 아버지가 깎아준 나무 인형이 담겨 있었다. 도리의 꿈은 평범했다. 가족이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 먹고 웃음 짓는 것이다. 그러나 꿈조차 쉽지 않은 세상이었다. 도리야, 이 아비가 미안하구나. 아버지, 그런 약한 말씀 마십시오. 소인이 꼭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도리야, 이 옷감은 귀한 것이니라. 잘 팔아보거라. 그리고 몸 조심해야 한다. 어머니, 염려 마십시오. 안개가 자욱한 산길. 도리의 가슴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맴돌았다. 그때 어디선가 짙은 비린내가 코끝을 찔렀다. 도리의 심장은 요동쳤다. 숲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도리는 조심스레 나아갔다. 나뭇가지 틈 사이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낡은 도포를 입은 양반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주변에는 부서진 장신구와 금속 조각, 그리고 피가 흥건했다. 양반은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얘야, 이 주머니와 서책을 홍 의원께 반드시 전해다오. 저들의 손에 넘어가면. 도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했다. 예. 그의 손에 얹혀진 것은 묵직한 주머니와 비단에 쌓인 서책이었다.
양반은 도리의 손을 꼭 쥔 채 숨을 거두었다. 도리의 온몸에 한기가 퍼졌다. 눈앞에서 죽음을 처음 본 도리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때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다. 숲길 너머 검은 복면의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 냄새가 진동하는군. 저 아이, 뭔가 들고 도망치는 것 아니냐? 확실하게 잡아. 서책이 사라지면 우리 모두 죽는다. 도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보따리를 껴안은 채 혼신의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짙은 안개, 미끄러운 낙엽, 뒤에서 쫓아오는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 도리는 마치 짐승처럼 숲을 헤치며 달렸다. 복면 사내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도리는 바위 뒤에 숨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근처다. 도리는 숨을 죽였다. 두 손에 쥔 주머니와 서책이 땀에 젖었다. 복면 사내들은 근처까지 다가왔다. 그러나 도리가 깔아둔 낙엽 더미에 한 명이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놈 어디에 숨었느냐? 찾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도리는 그 틈을 타 다시 달렸다. 숨이 찰 때마다 가족들을 떠올렸다.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가족은 누가 지키나? 도리는 작은 계곡을 건넜다. 발이 미끄러져 물에 빠졌지만 품에 든 서책과 주머니만은 놓지 않았다. 잠시 뒤 복면 사내들이 계곡 건너편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놈, 그 물건만 내놓으면 살려주겠다. 도리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산길을 올랐다. 이미 손과 무릎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옷은 진흙에 젖어 있었다. 밤이 되자 도리는 작은 동굴에 몸을 숨겼다. 손에 쥔 금은 보화 주머니와 서책을 바라보며 갈등에 휩싸였다. 이걸 아버지의 약값과 가족들의 끼니 해결을 위해 쓸까? 아니면 정말 홍 의원에게 전해야 하나? 도리는 잠들지 못하고 밤새 동굴 입구를 지켜보았다. 바람 속에서 복면 사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동이 틀 무렵 도리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계속되는 추적에 몸은 지쳤고 마음은 두려움과 갈등으로 무거웠다. 고개 넘어 작은 마을이 보였다. 도리는 장터로 들어가 옷감과 인형을 팔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도리의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을 보고 수군거렸다. 저 아이 뭔가에 쫓기는 듯한데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야? 도리는 장터 뒤편에서 서책을 다시 펼쳐보았다. 그 안엔 약재 거래, 독초 목록, 그리고 관리들의 이름까지 빼곡했다. 이 비밀이 저놈들 손에 들어가면 영원히 묻힐지 몰라. 그 순간 복면산의 한 명이 장터 어귀에 나타났다. 여기 있다. 뒤따르는 발소리에 도리는 다시 도망쳤다. 장터를 가로질러 좁은 골목으로 숨 가쁘게 달리고 또 달렸다. 어느새 도리는 마을 외곽의 폐가에 몸을 숨겼다. 복면 사내들은 코앞까지 쫓아왔다. 이놈, 서책을 내놓지 않으면 네 가족까지 해치겠다. 도리는 눈을 질끈 감고 생각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가족만은 지켜야 한다. 그는 폐가의 창문을 박차고 언덕 아래로 몸을 내던졌다. 몸이 구르고 돌에 부딪혀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을 산속에서 헤맸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거의 없었다. 금은 보화는 목숨을 연명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었다. 그러던 중 작은 산사 아래를 지나던 도리는 약초를 캐던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얘야, 어찌 이리 초췌하냐? 도리는 망설이며 힘없이 대답을 했다. 소인
도망치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약방으로 데려가 따스한 죽 한 그릇을 내주었다. 도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홍 의원이라 한다. 네가 쫓기게 된 사유를 털어놓아 보겠느냐? 도리는 망설이다가 주머니와 서책을 내밀었다. 홍 의원은 서책을 넘겨보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을 한다. 아니, 이것은 이 나라를 뒤흔들 만한 증거로구나. 이 금은 보화도 모두 부정한 돈이니 반드시 조정에 돌려야 한다. 도리는 고개를 떨구며 소인은 가족만을 생각했사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두려웠사옵니다. 네 마음이 옳았으니 그 용기에 부끄러워 말거라. 이제부터는 내가 함께 하마. 그러나 홍 의원의 산사에도 복면 사내들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밤이 되면 도리는 작은 창가에 앉아 두려움과 싸웠다. 며칠 뒤 홍 의원은 도리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갈 채비를 했다. 도리는 여전히 불안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 밤마다 수상한 사내들이 뒤를 밟았다. 홍 의원은 재빠르게 지름길을 택했다. 낮에는 보따리를 지고 밤에는 홍 의원 품에 기대며 잠시 눈을 붙였다. 어느 날 밤 도리는 창밖을 내다보다 복면을 쓴 사내들이 객주를 애워싸는 모습을 보았다. 도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까? 홍 의원은 도리의 어깨를 다독인다. 두려워 말거라. 네가 지킨 이 진실이 곧 모두를 구할 것이다. 복면 사내들은 한밤중에 홍 의원이 머무는 객주를 포위했다. 도리는 잠결에도 그들의 낮은 속삭임과 칼날이 스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저 아이와 의원만 제거하면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내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겠다. 조용히 끝내야 한다. 도리는 홍 의원의 품에 안겨 손에 땀이 흥건히 찰 정도로 서책을 꼭 쥐고 있었다. 복면 사내는 문을 부수며 들어온다. 서책을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네 목숨도 없을 것이다. 홍 의원은 도리를 감싸 안으며 도리야, 절대 이 손을 놓지 마라. 도리는 속으로 이를 악물며 속삭인다. 이제 그만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내가 물러서면 모두가 위험하다. 마침 고을을 순찰하던 포졸들과 복면 사내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칼이 번뜩였다. 복면 사내 한 명이 창문을 넘어 들어오려는 순간 포졸이 고함치며 칼을 뽑아든다. 멈춰라. 거기 당장 서지 않으면 용서치 않겠다. 짧은 격투 끝에 복면 사내들은 하나둘 붙잡혔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마지막 힘을 다해 도리를 노리고 달려들었다. 내 놈만 사라지면 이 세상에 진실은 없다. 도리는 홍 의원의 품에서 벗어나며 호주머니에 숨겨왔던 작은 돌멩이로 사내의 발등에 던졌다. 사내는 비틀거린다. 이놈이! 그 틈에 포졸이 사내를 덮쳤다. 마침내 도리와 홍 의원은 무사히 살아남았다. 홍 의원은 도리의 손을 꼭 잡는다. 네가 아니었다면 이 진실은 영영 어둠에 묻혔을 것이다. 도리는 숨을 몰아쉰다. 소인은 그저 도망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뿐이옵니다. 한양에 도착하자 홍 의원은 곧장 조정에 상소를 올렸다. 왕은
직접 서책과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받아들었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경노했다. 이토록 천인 공노할 짓을 한 자들이 이 나라에 있었다니. 모두를 잡아들여 백성 앞에 그 죄를 밝히라. 조정은 순식간에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관원들 사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였다. 다음 날 왕은 복면 사내들과 연루된 관리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도리와 홍 의원은 왕 앞에 불려갔다. 네가 끝까지 이 진실을 지킨 덕에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되었노라. 내 너의 정직과 용기를 잊지 않겠다. 도리는 고개를 깊이 숙인다. 전하, 소인은 그저 가족과 이웃을 생각했을 뿐이옵니다. 이 모든 것은 백성의 힘이옵니다. 허허허. 왕은 금은 보화와 서책을 모두 국가에 귀속시키고 도리의 가족이 다시는 굶주림과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도록 나라가 직접 도리네를 보호할 것을 명했다. 홍 의원은 조정의 총애를 받았고 도리는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다. 도리가 돌아온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장터에는 환호와 박수가 넘쳤고 아이들은 도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도리를 꼭 안고 흐느끼며 눈물을 삼킨다. 도리야, 그 긴 밤을 어찌 견뎌냈느냐? 어머니, 이제 두려움도 어두움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따뜻한 방에서 웃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손을 떨며 도리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 아비가 널 자랑스럽게 여긴다. 네가 우리 모두를 구했구나. 마을 사람들은 도리를 칭송했다. 마을 촌장은 도리에게 말한다. 도리야, 내가 장터에서 보여준 정직함과 용기는 이 마을의 자랑이란다. 도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보따리를 지고 산길을 오간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더 당당하게 장터 한복판을 가로질렀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밤, 마을은 고요했다. 그러나 도리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전 복면 사내들 중 한 명이 옥에서 탈출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도리는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에도 창가에 앉아 밤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 끝에 섞인 낯선 인기척, 도리는 귀를 곤두세웠다. 어둠이 깔린 마당 저편, 누군가가 낮은 숨소리를 죽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도리는 속삭인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단 말인가? 저 어둠 속에 뭔가가 분명히 있다. 조용히 칼을 들고 마당을 나섰다. 발밑에 자갈이 살짝 구르는 소리에 어둠 너머 그림자가 움찔했다. 누구요? 여기서 어정거리면 가만두지 않겠소. 순간 담장 너머에서 복면 사내가 뛰어올랐다. 내 놈이 내 인생을 망쳐놓고도 태어나구나. 도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그만하시오. 진실은 이미 세상에 다 드러났소. 더는 아무도 해칠 수 없소이다. 복면 사내는 날렵하게 도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둘은 마당 한복판에서 맞붙었다. 사내의 칼끝이 도리의 옷자락을 스쳤고 도리는 뒤로 물러나며 숨을 골랐다. 사내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모든 걸 잃었다. 널 죽이지 않고는 이 밤도 끝나지 않는다. 도리는 식구들을 지키고자 더 단단히 칼을 쥐었다. 싸움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촌장이 외친다. 이놈이 또 나타났구나. 모두 함께 힘을 모으세. 마을 남정네들이 몽둥이를 들고 사내를 포위했다. 사내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으나
결국 힘을 잃고 붙잡혔다. 도리는 숨을 헐떡이며 온몸에 땀을 흘린다. 이제 진짜로 모두 끝났다. 마을 사람들은 도리를 안심시키며 악인을 관아로 끌고 갔다. 도리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소리 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아래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세월이 흘러 도리는 홍 의원의 제자가 되어 마을의 작은 한약방을 열었다. 가난한 이들에게 약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가족은 배불리 먹고 마을은 평화와 신뢰로 가득 찼다. 밤이면 도리는 마당에 나가 별빛을 올려다보았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받은 은혜를 돌려줄 차례인가? 내 삶이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도다. 별빛 아래 도리의 미소는 마치 한겨울 끝에 피어나는 봄꽃처럼 따뜻하고 단단했다.